4차 대유행이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았더라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휴가철 이동 같은 위험 요인이 많아서 방역당국은 특히 휴가철 이동 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세계 10여 개 나라에서 발견된 델타 플러스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과 내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fections have increased by 80% or nearly doubled over the past 4 weeks. Much of this increase is being driven by the highly transmissible Delta variant. 접종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금 전반적으로 유행 상황 통제는 더 훨씬 나을 수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시사집배송 양종아입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는 7일 이후에 거의 한 달 이상 매일 1,000명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도권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델타 변이와 함께 델타 플러스 감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광주 전남의 확산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시사집배송에서는 지속되는 코로나19 4차 유행, 델타 변이의 확산세, 광주 전남의 방역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전문가들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최전선에서 애써주시는 세 분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이달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해 자, 그리고 전남 감염병 관리 지원단장을 맡고 계신 전남대 감염내과의 강승지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 세 분은 접종 완료하셨죠? 예, 2차까지 네, 완벽하게. 네. 자, 먼저 이달주 국장님께 여쭐게요. 네.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4차 유행이 이제 6개월째 쭉 이어지고 있는데 광주 전남도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8월에도 보니까 광주 일일 확진자 수가 2자릿수를 넘어가고 있네요. 그 4차 유행이라고 하는 시기가 한 7월 중순부터 보고 있는데 이제 저희 광주 지역도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7월 한 달에만 469명이 확진이 되셨거든요. 특성을 살펴보면 네. 이게 대규모 집단 감염보다는 어떤 지인 간의 접촉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이게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 간의 감염이 되는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전국적인 흐름을 주시하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남은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전국에서 세종, 제주에 이어서 가장 적기는 한데 최근에 보니까 여수와 목포에서 감염이 연쇄 감염으로 쭉 이어가고 있네요. 7월 달 들어서 244명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183명이니까 약 75%쯤 되겠죠. 이제 이 층이 보통 20대에서 50대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네. 대부분 이분들이 활동량이 많고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전남도 현재는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도요. 7월 27일부터인가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해서 쭉 이어오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다른 거리 두기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광주, 전남.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이제 7월 27일부터 정부 방침에 맞춰가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이렇게 격상을 해서 그렇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7월 31일부터는 그 유흥시설 6종하고 네. 노래 연습장에 대해서 영업 금지를 조치를 했고요. 행정명령을.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좀 다수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도 그렇습니다. 현재 수도권이 4단계, 네. 이제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3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여기에 맞춰 3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남에 이제 오신 모든 분들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했습니다. 식당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있고 예.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전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유흥 시설이라든지 다중 이용 시설을 포함해서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특히 최근에 확산세와 4차 대유행의 핵심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언론에서도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전염성과 심각성에 대한 미국 보건당국의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 델타 변이의 전염성과 확산세가 심각하다며 미국 보건당국이 내부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People to get vaccinated. That's if we want to stop the spread of this variant and avoid mutations, we can. 네, 이제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5세종을 넘어서 이게 지배종으로 자리 잡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하세요. 강 교수님, 여기서 이 델타 변이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델타 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2020년도 말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던 변이를 이제 WHO에서 다시 이름을 붙이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지역명을 따서 붙였던 변이들을 이제 그리스 알파벳을 따서 알파, 베타 이런 순서대로 붙여서 이제 인도 변이를 델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이제 이 변이의 특征 같은 경우는 뭐 13개 이상의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난 것인데요. 그중에 괄목할 만한 것은 이제 돌기 단백이라고 해서 이 스파이크 프로틴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이제 항원성도 결정하고 뭐 이런 바이러스 특성에 중요한 여기 부분에 변이가 일어나게 된 것이 중요한 변화였고 네.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전염력이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당시 5월 말 기준으로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들을 검사했을 때 그 검사한 전체 중에 한 0.7%가 검출이 되었었는데 이제 7월 셋째 주 기준으로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것에 보면 이제 검사한 건수에 비해서 48%가 이제 델타 변이로,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른 확산세를 국내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세종, 말씀하신 우세종이나 지배종이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발표에 보면은 전염력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질환을 앓게 될 가능성이 2배 정도 높다. 네. 이런 특이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요. 그래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수두와 비슷한 전염력을 갖고 있다고는 하는데 감염률이 얼마나 높은 건가요? 전염력을 수치화하는 것이 기초 감염 재생산수라는 건데요. 수두의 경우에는 면역이 없는 집단의 수두가 들어왔을 때 한 사람의 수두 환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전염력이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그러네요. 감염력인데요. 네.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변이가 일어나기 전에 바이러스에 비해서 감염력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기존의 기존의 바이러스가 기초 감염 재생산수라고 하는 한 명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수가 2명에서 3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2배에서 3배이기 때문에 많게는 9명까지도 감염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수치적으로도 수두와 근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델타 변이의 확산이 이제 이미 수도권을 넘어서 이미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 안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88건이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보니까 알파 변이가 31건이고 이제 델타 변이가 57건입니다. 이제 델타 변이가 비율로 보면 64.8%인데 이게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최근에 발생한 거, 그러니까 7월 이후에 발생한 거는 그 전체가 델타 변이입니다. 아유, 예, 그렇습니다. 100%?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제 델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남은 어떻게? 전남도 광주나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델타 변이가 106건을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요. 106건 중에서 이제 76건이 델타 바이러스, 30건이 알파 바이러스인데요. 결국 이제 그 계산을 해 보면은 약 한 70% 이상, 75% 정도가 델타 변이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7월 달에는 대부분이 델타 변이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나요? 우리 7월 달에 발생된 사례인데 이제 우리 한 시군에 있는 카페입니다. 카페에서 이제 확진자가 거기를 방문했었는데요.
이제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3m 이상 거리가 떨어진 사이였고 네. 확진자와 약 10분 정도 접촉을 했는데 네. 이게 그 감염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거리가 상당한데 한 카페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 3m인데 감염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그리고 접촉 시간도 10분밖에 안 됐는데 감염이 됐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1m에서 15분 정도 거리를 둔 사례를 두고 이제 밀접 접촉자라고 분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접촉자보다 훨씬 이제 강한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리도 멀리 봐야 되고 한 공간에서는 모두 다 접촉자로 봐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리가 상관이 없네요, 보니까. 더 이상 광주, 전남도 이제 보셨던 것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델타 변이 확산세가 무서운 와중에 국내에서도요, 지금까지 3명의 그 델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의 변인 거죠. 델타 플러스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 델타 플러스 확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선행 확진자라든지 소스를 지금 모르는 감염 원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델타 이 환자들이 그 선행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선행 확진자고 그래서 델타 플러스에 새롭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변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변이가 발생하려면 감염 환자 수가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변이가 쉽게 출현을 합니다. 근데 국내는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감염 환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이 좀 높지 않다. 자생적으로 발생했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려할 만한 점이라고 하면 이제 15에서 20%의 환자만 이제 그 추출을 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1명에서 2명 사이에 변이 환자가 나왔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구에서는 그것의 한 5배 정도는 5배 이상의 그 변이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어디서 들어왔건 자생적으로 발생했건 해외에 유입했건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시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심을 해야겠고 델타 플러스 감염자 3명 가운데 2명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2차까지 마무리를 하셨대요. 완료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확진된 거죠.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더 많이 우려를 하시고 광주 전남에서도 혹시 이런 그 백신 돌파 사례가 있는 건 아닌지 많이들 또 궁금해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얀센을 포함해서 그 접종이 완료된 상태에서 감염되신 분이 24건이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맞네요.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4건은 해외 유입입니다. 그리고 또 2건은 접종 후에 14일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확진이 되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얀센 백신을 제외하고 그 2차까지 접종하고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감염이 되셔서 돌파 감염이라고 볼 수 있는 건 한 6건 정도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약 5건 정도가 돌파 감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됐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노령층에 이제 속하는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추가 감염자가 발생 안 했다. 이분들로 인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중증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된 사례가 없었다. 또 사망자가 없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리고 발표된 그 통계에 의하면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기존의 변이가 없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예방하는 효과는 한 10에서 20% 백신에 따라서 떨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더 큰 목적은 중증으로 이완하는 그런 것을 막아준다는 건데요. 백신을 맞으시는 것이 전파도 차단하고 중증 환자도 차단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초기 대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번지기 전에, 그러니까 델타처럼 확산되기 전에 초기에 우리가 그 대응을 좀 잘 해야겠어요. 백신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현재 1차 이상 접종을 마친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이 30% 정도인데요. 접종률이 72%가 넘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6%가 안 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신음하는 사이에
이번 주에 보니까 모더나하고 그 화이자의 백신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국내 백신 접종이 올해 이제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접종률을 보니까 40%를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전까지 3,600만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며 국민들께서 더 많이 예약할수록 접종의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내 접종률은 2천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달 안에 1,600만 명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 우리 전남을 예를 들어보면은 약 650개소가 있는데 네. 한 곳에서 100명만 접종하더라도 충분히 뭐 6만 명 이상이 접종할 수 있겠고 네. 전국에서 200만 이상 접종은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예. 백신만 공급되게 되면은 예. 접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재 광주 전남의 백신 접종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더 듣고 싶네요. 이달수 총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광주시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8월 5일 현재까지 1차 누적 접종 인원이 57만 5천 명을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인구 저희 145만 명에 대비를 하니까 예. 39.5%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중에서 21만 2천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전남의 현재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어요? 도민이 185만 중에서 9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해서요. 네. 약 한 49% 정도 접종을 완료를 했고 50%네요. 이제 우리 추석 전에 네. 접종을 저희가 80% 정도 완료해서 네. 모범적으로 네. 접종을 완료한 지역 네. 또 이런 지역을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사실 백신 접종에서 가장 뒤로 밀려난 나이가 20, 30대, 20대, 30대, 2030 세대인데 확산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 나이대에서. 백신도 아직 못 맞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네, 이제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전 인구를 동시에 접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네. 2030 세대들이 뒤로 밀리게 된 것은 치명률 때문입니다. 질환의 치명률이 높은 집단을 먼저 맞춰야 의료 체계나 방역 체계가 이 감염병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2030 세대들이 뒤로 밀리게 되었는데요. 네네. 이제 곧 전 인구에 대해서 접종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상황은 아마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백신이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려면 1차 접종만 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1차 접종 후에 그리고 2차 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2차 접종까지 완전히 접종을 하고 2주에서 4주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기대하는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조금 더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치명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백신 물량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백신에 접종할 수 있는 어떤 문은 점점 더 넓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18세에서 49세 사이 그 연령층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예요. 그 사전 예약이 가능한데 이번에 보니까 백신 사전 예약 10부제가 도입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접종하시는데 접종 예약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다 해소를 했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래서 8월 9일부터 이제 접종을 18세부터 49세까지 이제 예약되는데 예. 10부제를 적용합니다. 10부제. 예, 지난번에 그 마스크 구입할 때 생년월일 순의 끝자리 순으로 이렇게 적용했듯이 맞습니다. 이제 9일 날은 이제 2000년 1월 19일생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면은 9일 날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 26일부터는 아마 접종 대상이 많이 늘어나서 사항이 많이 호전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할게요. 사전 백신 사전 예약 10부제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해당 날짜에 그러니까 생일의 끝자리예요. 끝 숫자를 보시고 그 날짜에 하시면 되는데 꼭 확인하시고 무사히 접종까지 마치셔가지고 집단 면역 형성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그 더운 그 방호복을 입고 격리병상에서 고립된 환자들까지 챙기는 그 의료진들의 배려에 감동을 받으셨고 또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까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는 그런 의료진들의 희생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코로나19 감염 증상부터 해서 백신 접종 후의 반응까지 연령별도 다르고 또 면역 반응 체계별로 다양하게 이게 나타나는 것처럼 시도민들께서도 코로나19에 대해서 각각 정말 다양한 궁금증들, 고민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직접 보내주신 몇 가지 궁금한 점들 들어보시고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셋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작년부터 아이들이 학교에도 제대로 못 가다 보니 애들 학업에도 영향이 생기고 습관도 안 좋아지고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 지나고 전면 등교라는데 정상적인 등교 가능할까요? 아이들이 방학이라 학교를 가진 않는데요.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벌써 올해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 수험생들은 백신 접종도 끝냈으니 내년 대학교에 입학하면 OT나 입학식 등 대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겠죠? 부모님들 걱정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전면 등교해서 언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학교뿐 아니라 학원 방역 걱정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 교육부에서 2학기 개학 준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등교 확대와 관련된 인식 조사를 할지 또 이제 감염병 전문가 자문 회의 등을 거쳐가지고 아마 2학기 등교 상황을 조만간에 안내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 방역과 관련해서는 여름 방학 중에 그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구청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학원이나 교습소를 대상으로 그 합동 지도 점검을 한 달 이상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이제 학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저희 시 같은 경우 9,266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7,582명이 한 82% 정도 되는데 이분들께서 자율접종 신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만간 접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안전하게 생각하시고 학원 보내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정말 많은 질문 가운데서 백신을 접종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백신에 대한 궁금증도 참 다양해졌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2차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70대입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있다. 기저질환에 영향이 있다. 이런저런 말이 많아 걱정됩니다. 백신 접종 정말 괜찮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라서 변이가 빠르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종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백신 교차 접종이 정말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그래, 맞아요. 그 여전히 백신에 대한 부작용들, 두려움들 많으세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령층 연령에서 이거 맞아도 되는 거야? 또 다 맞고 나서 한 번 더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씀도 하시고 어떻습니까? 뭐 효과라는 면에서 그리고 고령층의 이런 백신 접종. 네. 이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이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국내에서도 1차 접종자는 2천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도 700만 명을 이미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접종을 먼저 시작한 미국 같은 경우도 1차 접종을 마친 인구는 한 1억 9천, 그리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는 한 1억 5천 정도로 이렇게 접종을 하면서 이상 반응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중증이라고 연관성이 입증될 만한 것들은 사실 서너 가지 정도, 이미 언론에 잘 알려진 몇 가지 정도이고요. 이제 그리고 중증 반응이 생길 확률 자체도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고, 또 중증 반응이 생긴다고 해도 현재는 거기에 대한 치료법 같은 것들이 많이 잘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중증 반응에 대한 우려는 사실 확률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특히 고령자, 기저질환자 같은 경우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접종을 해서 겪을 수 있는 부작용, 중증 이상 반응보다는 이제
감염이 되셨을 때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맞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차 접종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부스터샷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효과가 입증된 건가요? 이제 교차 접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들이 꽤 이루어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로 맞고 그리고 화이자 백신을 2차로 맞는 연구들이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네. 이런 경우는 실험실적으로 봤을 때는 면역 원성 형성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아스트라제네카를 동일 접종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높다 이런 보고들이 많이 되었고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부스터샷에 관한 것은 사실 아직은 부스터샷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국가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적은 상태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2차 접종 후에 항체가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연구들은 있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부스터샷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험실적으로 항체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완전히 예방력이 없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결과가 좀 나와봐야 되고요. 1차, 2차 접종을 해도 항체가 잘 생성되지 원래 않는 그런 인구 집단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영구적인 목적으로 3차와 4차까지 맞추고 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1, 2차 때 항체 형성이 안 됐다고 해도 이런 3차, 4차 부스터샷을 맞으면 면역이 형성이 되더라. 그런 것들이 보고된 바가 있어서 그런 인구 집단에서는 지금 고려되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의 사례에서는요. 하지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 2차 접종도 완료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일 것 같고요. 그 후에 다른 데서 진행되는 사례들을 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네요. 네, 결론적으로는 아직 부스터가 진행된 데가 없기 때문에 근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이젠 정말 말씀드리기도 송구한 분들이에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성무지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상준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이 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 제한으로 인해 손님은 없고 줄어든 매출로는 세가 감당이 안 됩니다.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고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청년이 어른들께 듣고 싶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인원 제한, 이것이 최선입니까? 힘든 이야기 어렵게 해주셨는데요.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참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소식 뭐 없을까요? 라고 여쭤보고 싶네요. 예, 사실 그동안에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 하시고 특히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그 피해가 크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많아요. 참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위기를 조금만 더 힘을 모아서 극복하시면 일상 회복이 가능하리라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시기를 좀 앞당기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강 국장님. 예, 이제 단계 조정을 할 때마다 이제 대부분이 힘드시지만 그래도 가장 힘드신 분들이 소상공인들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사적 모임을 4인에서 6인까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조정하는 것을 전국 최초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2명을 늘렸는데도 소상공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좀 매출액이 늘었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이제 단계 조정을 할 때마다 그런 늘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소상공인들인데요. 아마 이런 지원 대책을 진즉 마련해서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난 7월 7일 날 이제 정부에서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어요. 일명 이제 손실보상법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법. 그래서 아마 늦었지만은 이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집합 제한이라든지
집합 금지라든지 이렇게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지원이 일부 될 걸로 보고 있고 이제 지금 세부 규정을 만들고 있거든요. 시행 규칙이라든지 세부 규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소상공인들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지금도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광주시, 전라남도 같이 힘을 모아서 또 정부에 건의도 하고 지원책도 충분히 강구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아니 휴가라서 서울에서 친지분들 그리고 친구분들 많이 오시지 않나요? 그럼 전화해서 식사라도 하자 저녁에 시간이니 하면 어떻게 응대를 하세요? 전 가장 궁금했어요. 지금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 약속은 미루자 이렇게 좀 한 게 좋을 것 같고요. 타지인 접촉, 또 가족 접촉, 지인 접촉으로 확진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엔 휴가는 이제 가급적 이제 따로 보내자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에 보자 친구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현재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려요. 사실 뭐 의학적인 측면이나 바이러스의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인내심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일선에서 1년 반 이상이 지나니까 지금 인내심의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실 방역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을 감염에서 보호하고 스스로도 보호를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본적인 수칙에 충실하시는 것이 이제 이런 감염을 예방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요.